선생님들이 다 나름대로 그 주제로 잡으신 이론가나 철학자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신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저는 제가 사실 알피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한다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다른 저 말고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에 아까 사회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한국에서 알피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첫 번째 계기죠. 그 시기 알피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알피셀의 해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계속 알피셀을 사숙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어떤 중요한 이론적 레퍼런스 준거로서의 구실을 계속 해왔던 분이긴 하지만, 알피셀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다기보다는 알피셀을 읽고 거기서 제 나름대로 어떤 영감을 받는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관심 있는 다른 분야에 그걸 어떻게 연결해 볼 것이냐, 이런 이제 식으로 많이 접근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에 나와서 알피셀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게 다소 부적절하기도 하고요. 부적격이기도 하고요.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건 그냥 기대, 희망사항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또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알피셀가 취했던 알피셀 본인의 이론적 정치적 포지션과는 다른 포지션의 다른 입장 혹은 다른 이상, 여기서 이제 알피셀을 전유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또 좀 긍정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오늘의 자리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을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제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프로그램에 이메일을 받아보니까 혁신 정치의 길,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정치 철학자에게서 새로운 상상력을 구하다라는 제목, 부제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미나를 조직하는 단체 이름이 내가 꿈꾸는 나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나라라는 이름을 제가 이 메일을 보고 이제 처음 보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냐면, 잘 아시겠지만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는 알피스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번역이 돼서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근데 저는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라는 이 표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아주 흥미롭고 사유의 개발적인 그런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 통념에 비춰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통념, 이거는 이제 시간이 선형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상식적인 통념이지 않습니까? 그런 통념에 비춰보면 사실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라는 말은 좀 성립되지 않는 틀린 명제가 되는 거죠. 백보양보해서 과거가 지속된다라는 거는 좀 수사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이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미래가 오래 지속된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언설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알피셀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제목을 갖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통념적인 시간관, 그 시간의 논리를 해체한다고 할까, 그걸 다시 전복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분명히 아직 오지 않은 것이지만, 장차 올 것이지만, 그게 지속성을 갖는다고 했을 때 과연 시간의 질서 안에서 그런 운명이 어떤 힘을 발휘할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평소에 생각할 때 이게 어떤 역사적 시간성의 논리 혹은 정치적 실천의 시간성의 논리 같은 걸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꿈꾸는 나라라는 이 단체 이름을 보는 순간, 그래,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라는 이 제목의 그 언명과 상당히 잘 통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거는 미래잖아요. 미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어느 시점에 만약에 내가 꿈꾸는 나라가 실현이 된다면 그때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그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실현된 거니까 그때 내가 꿈꾸는 나라라고 우리가 지금 불러왔던 거는 그 시점에 가서는 내가 꿈꿨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꿈꾸는 나라라고 하는 이 미래의 상은 사실 이거는 지금의 이 역사적 현재 속에서 어떤 실천적인 효과를 부단히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내가 꿈꾸는 나라라고 하는 상이 실천적 합의가 있는 거고 이때 이 꿈이라는 게 이제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이제 단체 이름 자체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치적 실천의 시간성의 논리를 의외로 좀 잘 담은 의외로라는 뜻을 쓰는 게 없죠. 어쨌든 잘 담은 것 같다는 느낌을 처음에 가졌어요. 그리고 나라라는 이름도 저한테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낯설었는데 일단 우리가 앞서 얘기할 때 이제 국가 얘기가 중요하게 등장할 텐데요. 내가 꿈꾸는 국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 꿈꾸는 나라라고 했을 때 함의가 또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따가 다시 이게 나오겠지만 그 나라라는 걸 나중에 말씀드릴 얘기 중에 나오는 시민적인 공동체 같은 거를 나라라는 이 단어가 지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시민들의 공동체든 아니면 시민적인 공동체든. 저는 아직 책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번역 분야는 나왔는데 이제 안토니오 네그리하고 마이클 하트가 공동으로 저술하는 책의 시리즈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제국이라는 책이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다중이 나왔고 그 3부작의 마지막 책으로 이번에 이제 공통체라는 제목의 그 번역서가 나왔어요. 그게 원래 이제 원제는 공동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커먼웰스가 그 원제 표현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그거를 우리 보통 국부론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아주 좀 낡은 번역을 하자면 국부가 되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시민적인 공동체, 시민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언사나 커먼웰스나 엄밀하게 따지지 않고 본다면 좀 이어질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에 혹은 이런 것들과의 유관한 상관성 안에 나라라는 용어가 이제 배치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쭉 연결해 보면은 이게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오늘 제가 알투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과 상당히 유기적인 정합적인 연관을 갖는 것 같아서 그런 전제하에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 가서 얘기하는 게 좀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 유익한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왕에 이제 앞에 서두를 좀 길게 얘기하고 있는 거 참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혁신 정치의 길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제목 아래 이제 부제로 정치 철학자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구하자라고 했는데 알투스를 정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가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쪽 분야 전공자가 아니니까 안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알투스 정치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게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상력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상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요. 이따 제가 알투스 얘기할 때 이제 분명하게 나오게 될 부분이 정치를 이제 어떤 정치를 어떻게 재현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상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한국어의 일상적인 용어법에서는 어떤 무언가를 묘사한다는 거, 지금 현실에 없는 거를 떠올린다든가 이런 함의가 더 크잖아요. 근데 글자 자체를 따서 생각을 해보면 상상한다는 거는 이 상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표현했을 적에는 특정한 형태와 내용의 정치의 상을 그린다는 거죠. 그 정치의 상을 그린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자면 어떤 특정한 내용과 형식의 정치를 표상한다는 얘기고 그 표상한다는 게 달리 얘기하면 이제 재현한다는 거고 영어로 우리가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철학자의 어떤 이론가에게 상상력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상상력을 구하려고 하는 주체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인데 그럼 결국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어떤 정치를 표상하려고 하는가, 어떤 정치를 현실 속에서 재현해내고 수행해내려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일단 이게 너무 거친 거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잠정적으로 그냥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쓰려고 하는 거는 뭐 시민 주체의 정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알피스에게 정치의 상상력을 질문한다 혹은 그걸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정치가 어떤 정치냐? 시민 주체의 정치다. 시민 주체의 정치가 그렇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혁신적인 정치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알피스를 통해서 알피스를 우회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처음 알피스를 이제 읽기 시작했다는 말도 사실은 정직한 표현은 아니고 남들이 읽어준 거를 듣기 시작했던 때가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 그때였던 그 시절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사실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 이 이른바 좀 좌파, 면역적인 좌파 전통이라는 게, 혹은 막스주의 전통이라는 게 이제 제가 오늘 제 발표의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상당히 좀 독특한, 상당히 특이한, 꼭 긍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특이한 이 전개 과정, 부침을 좀 보여주는 편인데, 알피스라는 이 불란서 철학자가 이 양반이 1918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1948년도에 불란서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자가 된 거는 1965년 시점에 우리가 흔히 이제 막스를 위하여,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떤 사람은 자본론을 읽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자본론 읽기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들이 65년도에 나오면서 국제적인 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70년대에도 이제 중요한 논문들을 발표하고 그러는데, 불란서 공산당 안에서는 이제 매우 문제적인 인물이죠. 기피 인물이기도 하고 매우 위단적인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거의 부단히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왔던 인물이고, 근데 이 알피스가 불란서 안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소구되었는가 이 문제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거를 좀 떠나서 세계사적으로 보면 특히 알피스의 열광했던 동네가 어디냐면은 라틴 아메리카거든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아까 제가 65년도에 이 사람이 국제적인 학자가 되는 책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60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동시간대로 알피세르의 논문과 중요한 텍스트들을 번역하면서 열광적인 반응들을 보이고, 대체로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 세력들은 단순히 그냥 이제 상하탑 안에 아카데미 안에 있는 학자들이 아니라 국제적인 현장에서 정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운동가들 혹은 정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미테는 이대로 이제 공산당의 정통이 확실하게 확립되어 있는 곳이지만, 그 공산당이 그 현지의 그 좌파들 안에서는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고 할까, 별로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도력이 거의 없는 이제 그 위치에 몰려 있었으니까 거기서는 트로츠키주의자라든가 혹은 부분적으로 마오주의자들도 이제 활동을 활발했었고요. 이런 다양한 그 좌파 세력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서 부분적으로 트로츠키주의자들 중에서도 알투스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고, 당연히 이제 마오주의적인 경향에 있는 좌파들이 알투스를 열렬히 번역하고 소개하고 자신들의 이론적인 증거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현학 취향이라든가 혹은 미국 취향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러시아 혁명 이래로 그 막스주의 전통에서는 항상 그람시가 있었던 유명한 표현이 그거잖아요. 러시아 혁명이 자본론에 반하는 혁명이다. 그러니까 제2인터내셔널 카우츠키가 지도한 제2인터내셔널 이래로 막스주의의 정통파들이 사유하는 그 논리에 따르자면은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일어날 수 없는 곳이거나 일어난다 하더라도 매우 부차적인 위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곳에서 혁명이 먼저 개시되었거나 혹은 혁명이 매우 중심적인 위상을 점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게 이제 이론가들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를 던져줬던 건데, 그 연장선상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를 보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변혁적 함의가 있는 사건들은 다 어디서 생겼습니까? 쿠바, 혹은 알제리, 베트남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그 좌파들이 야 이게 고전적인 정통파 막스주의의 이론대로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변혁적인 과제나 그 실천들을 푸는데 이게 이론의 무기가 되지 않는다. 이거 막 고민하고 있는데 블라세 루이 알투세라는 사람이 이런 논문을 썼다, 이런 저작을 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개념들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는 변혁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데 적합성이 있는 이론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 라틴 아메리카 쪽에 반응들이 나왔던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는 그게 참 그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80년대에 이른바 자생적인 막스레닌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게 형성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제 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자생적인 이 막스주의 논리 왜 하필 막스레닌주의였던 것인가 이건 물론 이제 어떤 역사적 우발성의 요인에 의해서 그게 그렇게 출현했던 것이고 그것의 그 자체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대상인데 그래서 뭐 그 출현 자체를 놓고 회구적으로 뭐 그걸 이제 이렇게 참여한다고 하죠. 타박하고 잘못됐다라고 제가 간주하려는 게 아니라 왜 그랬는가라는 질문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81학번인데요. 85년 그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뭐 학생운동 연장선에서 뭘 한다고 막 왔다 갔다 그러고 이러던 그 시점에 제 기억으로는 그람시라든가 알피사라든가 이게 좀 번역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거의 처음으로. 근데 이제 저희 선배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그람시 알피스 얘기하면 뭔가 좀 수용주의, 기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지켜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뭐 이런 급격한 그 정치적 이론적 소용돌이가 이제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서 알투세르가 어떻게 보면 뒤늦게 국제적인 시간표에서 보자면 뒤늦게 이제 소개되고 뭐 일부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에 그 표현이지만 이제 이른바 피기적인 경향 이런 쪽에 있는 그 운동권 정파들에 의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적극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저도 이제 그때 조금씩 이제 번역된 알투스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 오늘 와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다가 옛날 책들을 좀 뒤져봤어요. 근데 이게 상업적인 동기에서 다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그 명확한 목적성이 있어서 다시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책들이 막 다시 이렇게 개정판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개정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다시 보니까 하여튼 여러 권이 다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 제목이 당내에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진경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 이진경 씨가 이제 92년도에 편역한 책인데요. 당내에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그 제목은 아주 유명한 알투셀의 논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르몽드라고 하는 불란서 신문에 연재됐던 건데 그 논설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는 이 논설만 번역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알투셀가 70년대 말에 이른바 막스주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면서 또 한 번 그 중요한 논쟁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77년도에 이탈리아에서 열렸던 이제 어떤 컨퍼런스에 가가지고 막스주의 위기를 공개적으로 이제 정식화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뭐 알투세르가 그 전까지 그런 생각 안 하다가 그때 가서 처음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건 아니고요. 자기가 뭐 이건 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60년대부터 이 양반이 쭉 해왔던 이론적인 작업의 계속 전체를 70년대 말에 얘기하는 막스주의 위기라고 하는 태제에 입각해서 얼마든지 다시 이렇게 쭉 이게 다 이어지는 얘기야라고 설명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사후에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여하튼 알투세 본인은 뭔가 막스주의 위기라고 하는 태제를 전면화시켜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을 77년 이전까지는 하지 않았다면 77년에 와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 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또 정세적인 그런 또 운동사적인 맥락이 좀 있는데 희한하게도 알투세라는 사람은 아까 제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이제 그 열렬한 반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안에서 보면은
불란서 공산당 안에서는 이 사람이 끝까지 공산당의 당원으로 남아서 당내 투쟁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당 안에서는 그렇게 활동가들에게 대중적인 기반이 대중적 기반을 가진 이론가가 아니었어요. 매우 고립적인 그런 그 상태에 있었던 편인데 희한하게도 이제 이탈리아 공산당 안에서는 알투세르가 좀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탈리아 공산당이라는 데가 아시다시피 이제 전후에 유럽에서 보면 가장 대중적인 기반이 강력했던 공산당이고 뭐 이론적인 그런 뭐이 어떤 창의성,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풍부한 그 정파들이 모여서 활동했던 곳인데 거기에 이제 당내 좌파 유럽에서 알투세르에 대한 반응들이 괜찮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운동사적인 전사가 있기 때문에 그 77년도에 회의를 열었던 그룹도 바로 이제 그 지금도 뭐 발행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중요한 좌파 일간지 중에 일 마니페스토라는 일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하면 선언이죠, 선언 마니페스토.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이탈리아 공산당이라는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은 그냥 이제 좌파 경향의 일간지로 발행되고 있습니다만 이 신문이 처음 나올 적에는 이탈리아 공산당 당내 일 마니페스토라고 하는 그 당내 좌파 그룹의 뭐 기관지로 시작했던 신문인데요. 77년도 대회가 일 마니페스토 그룹 이탈리아 공산당 당내 좌파인 그 그룹이 이제 조직한 대회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알투세르가 막스주의 위기라는 걸 설명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런저런 그 논쟁의 와중에 이제 여러 인터뷰를 하고 혹은 짤막한 글들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진경 씨가 편역한 책이 그 시기에 나와 있는 막스주의 위기라는 테제와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글들을 좀 모아서 편역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진경 씨가 독자적으로 편집을 한 게 아니라 독일의 이제 그 알투세르의 제자이기도 하고 독일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그쪽의 이론가가 막스주의 위기라는 이름으로 독일에서 이제 아예 그 시기에 78년, 79년 그때 편집을 해냅니다. 이걸 저번으로 해서 이제 한국어본이 나온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이진영 씨가 붙인 그 역자 후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스주의 역사에서 봉쇄되어 왔었던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질문들을 알투세르가 다시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막스주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근데 그런 질문들을 이제 한국에서 그 수용한다, 전유해가지고 이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문제의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진영 씨의 역사 후기에서 표현은 막스주의를 다시 사고하기 위해서 혹은 막스주의 정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물론 이거는 이 표현 자체는 알투세르가 즐겨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는 한국에서 알투세르가 다시 읽어야 될 그 리스트에 등장했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표현 그대로 막스주의 정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혹은 막스주의를 다시 사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시기의 문제의식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2014년이죠. 이 시점에 이제 제가 아까 저는 여기 오면서 이제 여기서 그 사유하려고 하는 혹은 상상력을 구하려고 하는 혁신 정치가 시민 주체의 정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각도에서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알투세르를 읽는다는 게 이제 도대체 어떤 의미로 알투세르를 읽고 접근하는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정치의 어떤 혁신적인 시민정치라고 하는 시민주체의 정치라고 하는 게 90년대 초반에 알투세르를 막 그 한국에서 읽고 전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 추구했었던 정치의 상,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표상하고 재현하려고 했었던 정치의 상이 일단 잠정적인 표현이고 어쩌면 이미 과거에 그 봉쇄되어 버린 표현일 수도 있지만 막주의 정치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저는 알투세르를 여기서 읽는다고 했을 때 알투세르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알투세르 자신의 이론적인 입장, 입론, 정치적인 입장, 입론 이게 아니라 사유의 방식이랄까 혹은 질문의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알투세르가 어떤 방식으로 사유하고 어떤 틀의 질문을 던지면서 막스주의 정치를 혹은 막스주의 사유를 저출발시킨다 혹은
막수의 위기를 얘기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단순히 뭐 다시 시작한다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막수의 종언이라고 하는 걸 나름의 방식으로 표명하고 이제 이미 죽은 막수를 어떻게 애도해서 여기서 이제 그 새롭게 전환된 급진적인 혹은 해방적인 정치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의식이 이미 막수의 위기를 얘기할 때는 알츠한테 있었다라고 뭐 알츠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런 여부를 떠나서 뭐 그때 일종의 뭐 새로운 시작이라든가 이제 줄바리라든가 이렇게 접근한 게 알츠의 고민의 어떤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그거를 그렇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이 고유한 사유 대상은 막수의 혹은 막수의 정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의 방식이나 질문의 틀 같은 것을 좀 이제 전용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건데 이 알티셰르라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년도에 공산당에 입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당 내에서 탈당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른바 당의 공식 철학, 당의 그런 도그마틱한 이론에 대해서 아주 레디칼한 투쟁을 전개했던 사람인데요.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영국의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죠. 한국의 영국 노동계의 형성이라는 책에 번역되어 있는 이 양반 그리고 뭐 이제 구미의 우리가 테리 앤더슨이 이제 웨스턴 막심이라고 서구 막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명명할 때 그 범죄에 들어가는 일련의 여러 막시스트들 보면은 대부분 흔히 말하는 인디펜던트 막시스트들이 많아요. 독자적인 독립적인 막시스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공산당에 안 들어갔던 사람도 있고 공산당에 들어갔었다 하더라도 청년기에 거기서 활동하다가 크게 보면은 몇 개의 그 대표적인 계기들이 있죠. 뭐 56년에 헝가리, 68년에 체코 이런 거를 지나면서는 이제 뭐 좀 영민한 이론가들, 지식인들 치고 공산당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예외가 있다면 뭐 에릭 홉스본 정도? 근데 이건 뭐 그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거겠지만 에릭 홉스본은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어떤 그 개념들을 이론적인 내용들을 생산해낸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건 저희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알츠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유의미한 혁신적인 개념들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그거를 공산당 당내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매우 특이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운동이라는 게 하나의 역사적인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역사적인 전통이 하나하나의 운동가, 하나하나의 그 이론가들을 뭐 그냥 운동가라고 하죠. 그 운동가들을 규정한다고 했을 때 그 전통 안에 들어있는 운동가가 전통에 대한 비판을, 자기 비판을 혁신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이제 고통과 뭐 이런 그 위험 부담을 수반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뭐 저 같은 사람보다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더 아마 이제 그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많이 절감하시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알츠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평생을 그런 식의 이제 그 단핵 투쟁을 해왔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50년대 말 60년대 초반에 자신의 당내 이론 투쟁에서 중요한 포커스를 잡았던 게 뭐냐? 이게 스탈린주의 비판이라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1950년대 후반이 되면은 이제 후시초프가 스탈린 비판을 하는 게 몇 년도 단계죠. 소련에서 그 단계가 열리고 나서 이제 거의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맥락에서 보자면은 스탈린주의 비판이라는 거는 뭐 대세가 되는 건데 그 스탈린주의를 옹호하는 거는 중소 분쟁의 과정에 중소 논쟁의 과정에서 중국共産党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스탈린주의를 옹호한다는 건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국제공산주의 운동 내에 혹은 혁명적 막주의 신앙 내에 어떤 정파나 어떤 이론가들에 의해서도 시도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 스탈린주의 비판이 대세가 된 그 시절에 스탈린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대로 된 비판이었던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알투셀의 문제의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알투셀가 50년대나 60년대 초반에 당내에서 자기가 뭔가 이론적으로 새로운 걸 좀 문제 제기하면서 당내 투쟁을 해보겠다고 했을 때 포커스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진정한 이론적 비판이라는 걸 수행해야 된다. 현재 소련 공산당의 비판도 그렇고, 혹은 동구권의 이런 여전한 개혁 마크스주의자들도 그렇고, 이게 스탈린주의에 대한 진정한 비판이 아니다. 이론적인 비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이렇게 스탈린주의 비판의 유력한 형태들을 보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선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스탈린주의 문제를 개인 숭배의 문제로 외소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유력한 스탈린주의 비판은 뭐냐면 스탈린주의라는 게 경제주의 혹은 계급환원론 이런 것들로 특징 지어지는 이론적인 형식이었다. 그래서 이 스탈린주의를 비판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 하에서 이제 막스를 인간주의적인 방식으로 재독하는 거죠. 그래서 소회론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스를 재구성하고 그렇게 재구성된 막스고 막스주의에 입각해서 경제주의적이거나 계급환원론적인 그 스탈린주의를 이론적으로 우리가 결산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스탈린주의 비판. 이게 이 두 가지가 당시의 스탈린주의 비판에서 득세했던 유력하게 힘을 가지고 있었던 형식들인데요. 이걸 이제 알투셀은 다 제가 이렇게 시까지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면 그게 이제 그 두 가지의 스탈린주의 비판의 유력한 형식들이었는데 그 두 가지가 알투셀가 볼 때는 전부 참된 이런 진정한 이론적 비판의 수준에 미달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생각한 이론적 비판은 이제 어떤 내용을 갖고 이루어져야 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논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지금 이 알투셀가 이론적 비판이라는 걸 많이 강조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은 악명을 얻었고 해서 알투셀을 하면은 이론적 실천을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스탈린주의라고 하는 이 국제공산주의의 지배적인 형식을 이론적으로 비판해야 되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이 사람은 그 이론적 비판을 이론적 실천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했던 거였고 그렇다면 이 알투셀가 생각하는 이론적 실천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워낙 한국에서도 이제 악명이 자자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80년대 혹은 90년대에 이제 알투셀가 어느 정도 사람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텍스트라고 인정된 이후에도 상당히 그런 오해들은 많이 유포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알투셀을 보면 특히 저처럼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알투셀을 읽는다 이러면은 알투셀의 이론적 실천을 어디 가서 얘기하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 폭력화되어 있는 대립적인 쌍 중에 하나가 이론과 실천이라는 쌍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투셀의 이론적 실천을 얘기해? 그럼 당신이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자기 변호하기 위한,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로 이거 갖다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판들을 그런 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서유럽에서도 알투셀의 이론적 실천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게 트로츠키주의자들도 그렇고 하여튼 막스주의 진영 안에서 정치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란서 공산당 안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론주의의 한 표현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알투셀에게 많이 가했거든요. 근데 알투셀가 이론적 실천이라는 얘기를 할 때 문제의식은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잖아요.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근데 알투셀의 아이디어는 각각의 영역들이 다 일종의 실천의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실천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노동행위로서의 생산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대상이 노동의 대상으로 생산의 대상으로 있어요. 여기에 특정한 노동수단, 생산수단을 가지고 이 주어져 있는 대상에 작용을 가하는 거죠. 그 작용을 가해서 이 대상이 변형됩니다. 이거는 이제 생산물이 되는 거죠. 이 모델이
경제든 정치든 문화든 심지어 이 이론 그 학문에도 이런 모델이 이제 관철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걸 이 사람은 실천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경제적 실천, 정치적 실천, 혹은 문화적 실천, 이론적 실천 등등 다양한 실천의 장들이 서로 이제 그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복합체화 문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이 사회를 얘기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론적 실천이라는 얘기를 이 양반이 했을 적에는 그럼 이제 당연히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 거죠. 우리의 전통적인 인식론에 따르면, 이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인식론에 따르면은 어떤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산출했다, 진리에 도달했다. 그럼 이게 진리냐 아니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이 진리의 내용이 객관적인 그 대상과의 관계에서 조공하느냐 아니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실제 대상과 일치하면 이게 진리고, 아니면은 우리야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좀 상투적인 진리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진리관에 비춰보면은 이론적 실천을 얘기한 알투셀의 관점에서 나오는 진리관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인식론적으로 더 복잡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복잡하게 가지는 않고 그냥 이제 좀 끊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알투셀의 이론적 실천 개념에 따라서 어떤 진리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이론적 실천이 진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이론적 실천이 다른 실천과 맺는 관계에서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이론적 실천과 정치적 실천의 연관을 따진다면, 정치적 실천의 장에서 이론적 실천의 장의 그 생산물들, 이 내용들을 정치적 실천의 장에서 어떻게 얼마나 점유해내느냐에 따라서 이론적 실천의 장의 내용들의 진리 여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진리성 여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게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었던 적도 있는데, 이건 오히려 알투셀의 이론적 실천 얘기는 이론주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심하게 실용주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일종의 결과론적인, 사후론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정치적 실천에 의해서 잘 먹히면 얘는 진리야. 그리고 어떤 정치적 실천에 의해서 이게 잘 안 먹히면은 얘가 이론적으로 별로 진리가 아니야. 이렇게도 평가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운 대목인데, 어쨌든 간에 알투셀이가 이론적 실천이라는 얘기를 했을 적에는 항상 여타의 다른 신급, 보통 이제 알투셀은 영어로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신급이라는 단어를 즐겨 썼는데, 그러니까 그냥 영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떤 영역 분야 뭐라고 해도 좋은데, 그러니까 다른 실천의 영역이나 다른 실천의 분야들과 이론적 실천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론적 실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모두에 알투셀이라는 사람이 국제적인 시간표에서 보면은 1960년대 70년대에 어떻게 이제 정치적으로 소구되었느냐, 정치적으로 사용되었느냐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게 이제 이론적 실천과 여타 분야의 실천, 특히 정치적 실천을 이제 특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이론적 실천과 정치의 관계, 정치적 실천이 이론적 실천을 어떻게 전유하고 있지라고 하는 이 포인트에 대한 경험적인 사례들인 거죠. 그러니까 알투셀의 이론적 실천은 그건 이제 그게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정치적으로 전유가 되든, 한국에서 전유가 되든, 프랑스에서 전유가 되든, 이탈리아에서 전유가 되든, 이론적 실천 그 자체가 달라진 건 없잖아요. 이게 어떤 곳의 정세에서 어떤 정치적 주체들에 의해서 어떻게 전유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론적 실천의 이 가치가, 이론적 실천의 산물의 가치가 달라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렇다면 90년대 한국에서 혹은 21세기 이제 첫 10년이 이미 지나버린 한국에서 알투셀의 이론적 실천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전유될 수 있느냐라는 맥락에서 이제 그 이론적 실천의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고, 알투셀가 스탈린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 그 이론성이라는 거, 그 이론적이라고 하는 강조점 역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치적 실천과 회후하느냐, 어떤 정치적 실천에 의해서 이 스탈린주의 비판이 전유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현저하게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스탈린주의 비판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이 개인 숭배라 비판으로 해소되거나 혹은 인간주의적인 막수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경제주의적 막수주의를 비판하는 이런 식의 구도로 해소되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알투세르의 문제의식도 있었고, 그래서 알투세르는 자신의 비판의 관역, 그 대상을 경제주의, 인간주의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이게 굉장히 상충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근처에서 관통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게 뭘까? 그게 있다면 그걸 비판하는 것으로 스탈린주의에 대한 이론적 비판이 제대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걸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그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중요한 포커스가 역사주의라는 거예요. 역사주의 비판을 이제 알투세르 작업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이론적 중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주의라는 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일률적으로 역사주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또 서로 통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알투세르가 비판하는 대상으로서의 그 역사주의라는 것은 소박하게 얘기를 하자면 역사라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역사를 어떤 자율적이고 의식적인 주체가 그렇게 자신의 그 주체적 행위 능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실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역사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실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역사는 그럼 어떤 시간의 질서를 갖느냐? 그랬을 때 뭐 연속적이고 동질적인 시간의 질서를 갖는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뭐 소박하게 정의를 하자면 정의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양반이 비판했던 역사주의예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되돌려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뭐 한 사회의 변혁이라든가 혁신적인 그런 한 사회의 개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어떤 시대와 어떤 장소를 불문하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종의 커먼센스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그 역사를 특정한 주체들이 고유한 행위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변혁이나 급진적인 정치를 얘기할 수 있나? 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주체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행위자다라고 했을 때 그 주체가 자율성을 갖는다. 혹은 의식적인 행위자다. 이런 걸 우리가 또 부정해버리면은 어디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동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역사주의라고 하는 거는 뭐 그게 어떻게 정교하게 일어나느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어떤 이제 진보적인 정치에 대해서 고민한다, 세상의 진보적인 변화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의탁하게 되는 생각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틀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투세르라는 사람의 이론적인 작업은 지금 얘기했던 그 역사주의라는 통념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비판해서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중요한 명제, 세제로 나왔던 게 이것도 이제 유명해진 표현이죠. 주체도 목적도 없는 과정으로서의 역사,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주체도 없다, 목적도 없다. 목적이 없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80년대 많이 썼던 표현이잖아요. 뭐 역사 발전의 합법직성, 한목적성 이런 표현들을. 그러니까 역사 과정이 역사의 발전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그게 뭐 자유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일정한 방향성 갖고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 방향성의 궁극적인 지향점, 그 지향의 상태, 부착되어야 도달해야 될 상태, 이런 걸로 이제 목적을 설정하는 거를 알투세르가 부정하는 건데, 당연히 그때 그 목적은 뭐하고 이제 쌍을 이루고 있는 거냐면 그 목적을 대체하고 있는 기원이라는 범주하고 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원으로부터 그 역사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해서 이 기원에 내재되어 있었던 어떤 맹아적인 논리의 자기 발전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알투세르가 부정하려고 했었던 명제고요. 또 그런 이제 한 목적적인 발전 과정으로서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역사를 실현시켜 나가는 주체가 그때 자율적이고 의식적인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제 부정하는 얘기인데, 이걸 부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썼던 표현은 그 중요한 개념은 이제 주체 효과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런 자율적이고 의식적인 주체가 아닌 주체 효과, 서브젝트 이펙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이론적 실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그게 실천을 이론으로 대체해버리려고 하는 이론주의 아니야라는 오해를 여기저기서 많이 했던 것처럼
주체도 목적도 없는 과정으로서의 역사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명제에 입각해서 역사주의를 비판하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오해했었던 게 그래서 알투셀에게는 어떤 그 저항의 주체, 변혁적인 그 실천의 주체라는 것을 사유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 라고 이제 쉽게 그 사람들이 낙인을 찍고 그런 오해를 아주 고착화 시켰던 건데요. 근데 정작 알투스의 문제의식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정세, 특정한 국면에서 등장하는 특정한 주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한국의 현대사를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80년 혹은 뭐 87년에 그런 어떤 대중공기적인 국면이 있었고, 그게 뭐 선거 정치에서도 이제 그런 대중공개 국면과는 구별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단절적이라고까지 얘기하면 과장이겠습니다만 그 운동 당사자들이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급격한 변화의 국면들이 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89년 이후에 보자면 85년의 선거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 대선으로 얘기하자면 뭐 2002년 대선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대중공기의 정치가 됐든 아니면 뭐 의회주의적인 선거 정치가 됐든 간에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 등장하는 예기치 못하게 등장한 변혁적인 주체 형태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유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야, 그 주체가 예컨대 경제주의적인 그런 마크주의의 전통적인 인론에 따르자면 그 주체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게 뭐 만약에 노동계급에 대한 설명이라면 잘 아시다시피 그런 거잖아요. 노동계급이라는 게 자본주의화에서 뭐그 착취 여부를 떠나가지고 미래의 새로운 생산력을 감지하는 체현하고 있는 계급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산주의의 변혁을 감지하는 실현해 갈 수 있는 계급이야. 뭐 이런 식의 설명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착취론적이고 소외론적인 발상에서 가장 그 궁극적인 그런 피착취 계급이 누구냐? 그래서 그들에게서 이제 뭐 해방과 변혁의 힘이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또 얘기하는, 그래서 미래의 생산력을 체현한다는 거하고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궁극적인 그런 피착취라고 하는 이 양 요소가 결합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영역에서 어떤 변혁적인 계급성이라는 게 도출된다는 걸 설명하는 이런 틀.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거에 변종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런 게 많이 그 설명의 담론으로 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뭔가 뭐 선거에서 유권자 분석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제가 얘기해서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거론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여기 전문가들이 다 모여 계실 텐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제 알수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런 정치평론가들의 어떤 정세 분석이나 선거평론 같은 걸 들을 때 옛날부터 좀 의심스러웠고 지금도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기본적인 딜레마가 그런 거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이제 새누리당을 찍느냐? 뭐 이런 그런적인 딜레마를 계속 던지면서도 항상 보면은 야당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대중들과 결합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뭐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식의 그 비평과 평론의 담론도 매우 전형적인 경제주의적인 접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에서 보자면 그런 거 하면 이제 반면에 또 그 반대쪽의 문제들은 아까 얘기했던 인간주의적인 문제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들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든지 간에 그게 알투스가 얘기하는 식의 역사주의적인 문제들이 되는 거는 왜 그렇게 역사주의적인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냐면은 경제적인 논리를 설명하든 아니면 또 다른 인간주의적 논리를 설명하든 어떤 특정한 주체가 이러이러한 고유한 성격과 이러이러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본원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이제 확립이 되고, 근데 왜 현실에서 이게 구현이 안 되지? 왜 현실에서 이게 발현이 되지 않지? 그럼 무언가가 이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걸 어떤 식으로든 풀어줄 수 있는 매개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유의 접근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본원적으로 이러이러한 고유한 성격을 가진 주체가 있어. 그리고 그런 성격 때문에 이 주체는 역사 발전에
담당자,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요 사고방식. 이게 이제 뭐 한국 현대사에서도 우리가 많이 체험했던 그런 사고방식이고, 알투세르가 역시 설력에서 불란서에서도 이제 자기가 이론적인 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부딪혀서 깨고 싶었던 그런 생각의 방식들인데, 그걸 깨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하려고 했던 거는 어떤 주체가 본원적으로 이러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체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성격을 역사 속에서 발휘하도록 만드는 어떤 힘이 있는 거 아닌가. 이 힘이 작용을 할 때 이 주체는 이런 식의 효과를 발휘하고, 이 힘이 작동하지 못하면 그 힘이 이제 뭐라고 설명돼야 하는 건 설명해야 될 과제는 나온 거지만, 어쨌든 그 힘을 설명해야 되는 건데, 이걸 좀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을 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주체 효과라는 이 개념에 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고민할 수 있는 정치를 시민주체의 정치라고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시민주체의 정치는 도대체 어떤 정세에서 무슨 힘이 그 시민주체라고 하는 주체 효과를 규정하는지, 이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한다면. 그러니까 시민주체라는 것은 근대성 이후에 이게 뭐 공공영역이라고 얘기하든 공론장이라고 얘기하든 뭔가 근대성에 수반되는 보편적인 범주로서 시민주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뭐 북유럽에서 나오는 시민주체 혹은 독일 같은 뭐 오스트리아 같은 모델에서 나오는 시민주체, 그런 거 다 묶어가지고 이걸 전부 근대적인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한국의 우동사적인 맥락이 있다, 한국 현대사의 맥락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혁신정치의 그런 그 행위자로서의 시민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세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규정되느냐, 이걸 이제 질문해야 돼라고 하는 게 알투세가 역사주의를 비판한다고 하면서 던지는 질문에 충실한 방식으로 이제 한국에서 질문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힘이 그런 그 주체, 이 특정한 이러이러한 그 효과를 발휘하는 이 특정한 주체를 어떤 힘이 그걸 규정하고 있지, 만들어내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알투세가 그 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한국에도 이제 많이 소개되고 거론된 개념인데요. 과잉 결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오버 디터미네이션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번역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잉 결정이라고 번역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는 중층 결정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중첩 결정이라고 번역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잉 결정이라는 번역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이 오버 디터미네이션 이라고 얘기했을 때 중요한 알투세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자, 어떤 주체 효과를 만들어내게끔 그걸 규정하는 힘이 단선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개의 요소가 서로 복합적으로 결합돼가지고 그 힘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어떤 주체, 한국 사회, 한국 현대사에서 그런 대중봉기의 순간이든 시민정치, 의회정치, 선거정치의 급격한 변환의 순간이든 그걸 수행한 어떤 주체 효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주체 효과에 그걸 규정한 힘은 경제적인 것도 있을 거고 정치적인 것도 있을 거고 다양한 측면에서 그 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이 시점에 뭐 시민주체 정치를 얘기한다고 할 때 그 시민주체를 얘기할 때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근대성 일반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범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정세 속에서 그걸 얘기한다고 했을 때 아주 소박하게 큰 틀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당연히 이제 뭐 글로벌한 차원에서 탈냉전 이후에 혹은 뭐 신자유주의적인 국면에서 뭐 그런 세계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이후의 국면에서 동북아시아의 급격한 변화의 국면 이런 것 다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한국 현대사에서 이제 제가 오늘 말미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과거 운동사적인 경험 속에서 어떤 정치 형식들이 파산하거나 혹은 재편성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제 그 한국 현대사 특유의 시민주체라고 하는 게 얘기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가늠이 좌우가 되는 걸 텐데, 과연 그런 것들 등등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소박하게 생각나는 대로 들어내만 하더라도 경제정치 등등 여러 가지가 혹은 국내 요소와 국외의 요소와 이런 것들이 망라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러 개의 요소, 다양한 요소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그 수렴이 돼가지고 응축이 돼가지고 특정한 주체 효과를 발휘하는 힘으로 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알투세 문제의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얼핏 생각을 하면 여러 개의 요소가 결합돼가지고 힘으로 작용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 다양한 요소들의 다원주의라는 걸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서로 연관돼가지고 뭔가 힘을 발휘해. 이거는 또 우리의 그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하나의 요소가 단선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거는 웬만하면 우리 현실 경험에서 설명력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 개의 요인이 상호작용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설명력도 높아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짊어질 오류의 부담도 많이 경감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알투세가 얘기하는 건 단순히 그런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다원론,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개의 요소가 그 하나의 힘이 되어서 어떤 그 작용력을 발휘했다. 근데 이게 그 각각의 부문으로 제가 요소라고 말씀드렸던 하나로 지금 뭉쳐 있다라고 했을 때, 응축돼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응축돼 있는 그 안에 여러 개의 요소가 하나의 부문들이잖아요. 이런 부문들로 환원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각각의 부문들의 단순한 산술적인 조합 이상의 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오버디터미네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조합 이상의 힘이 됐을 때 그 힘이 일종의 구조로 기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계급, 특정한 주체 효과가 현실에서 나온다? 이거는 그 주체 효과를 규정하는 힘이 있는 거고 그 힘은 여러 개의 요소들이 아주 다양한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입니다. 그 각각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이제 과잉 결정되어서 구조적인 작용력을 발휘할 때 그럴 때 이제 주체 효과라는 게 나오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과잉 결정을 통해서 특정한 주체 효과라는 게 나와라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주체라고 하는 어떤 행위자들, 집단적인 행위자들의 형식을 이걸 만들어내는 힘이 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알투세르가 얘기했던 개념은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니까 서로 그 개념의 층위가 다른 것들도 그냥 제 나름대로 다 연결시켜 버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결정은 모순론에서 모순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쓰는 거지만 그냥 주체 효과를 설명하면서 과잉 결정의 어떤 주체 효과를 산출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주체 효과를 산출하는 과잉 결정의 작용은 여러 가지 그 과잉 결정이 작용하는 여러 개의 영역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주체라는 범주와 관련해 가지고 알투세르가 얘기하는 거는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과잉 결정 하는 게 주체 효과야. 이렇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개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연결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데올로기라는 이 개념이 아까 알투세르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진 게 65년도에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호막스하고 윌리테탈이라는 저작을 내면서 유명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70년대에 그에 못지않은 유명세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가장 많이 이제 알투세르가 인용된다고 하면 바로 이 논문에서의 알투세르가 인용되는 건데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고 하는 논문이 70년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논문은 사실은 원래 알투세르가 독립적으로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자기가 좀 더 거창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막스주의의 상부구조에 관한 어떤 그 세계적인 이론화를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상당한 야심을 가지고 진행한 프로젝트가 있고 이게 사실상 이제 거의 완성된 초고분이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작 그게 출간이 되지는 못했고요. 사후에 그 90년대에 알투세르 유작들이 쭉 나오면서 그 중에 한 권으로 나오긴 했죠. 그게 구격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산에 관한 제목으로 구격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번역상에 좀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읽기가 좀 쉽지 않은 책인데요. 어쨌든 간에 그 원래 내려고 했던 책의 한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논문이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라는 논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알투세르 이데올로기 개념이 이제 그 세상에 회자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이데올로기 개념을 알투세르가 얘기할 때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막스주의 전통에서는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맥락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허위의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막스의 그 독일 이데올로기 같은 데서 나오는 전형적인 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이라든가 물질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현실적인 리얼한 그런 영향이라면 그것이 이제 왜곡된 허위의식으로 이제 그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게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데올로기도 철폐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작 역사적 막스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스 이후의 막스주의 전통에서 보면 막스 만년 그 후기 막스까지 포함해서 역사적 막스주의 전통에서는 이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라는 그거보다는 일종의 세계관으로서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이제 접근이 더 사실은 유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있다, 그럼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를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특정 계급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태도, 뭐 그 실천해가는 방식, 이 모두를 총칭하는 이름으로 이데올로기라는 걸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 허위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렇게 후자의 방식으로 얘기하는 이데올로기라고 할 때도 그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데올로기는 역시 하나의 의식입니다. 근데 앞에 제가 알투세는 역사주의 비판이라는 것을 중요한 이론적 관역으로 생각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역사주의라는 것은 역사 과정을 만들어가는 행위 주체가 자율적이고 의식적인 주체다라고 생각하는 게 역사주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알투세의 입장에서는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어떤 그 의식을 가리키는 행위자의 의식을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했으면 이거는 좀 자기가 생각하는 역사주의 비판의 프로그램과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측면을 가르쳐야 되는, 그 지시해야 되는 개념인 거죠, 이데올로기라는 게. 근데 좀 전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은 어떤 주체 효과라는 게 현실에 산출된다. 알투셀의 사고방식에서는 그걸 규정하는 힘이 이제 균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규정하는 힘은 과잉결정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그 힘을 작동한다, 구조적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특히 어떤 주체라고 하는 행위자들의 집단성을 이제 그 초래하는, 이걸 이 사람은 이데올로기라고 이제 명명하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다면 자, 이 이데올로기는 행위자들을 어떤 특정한 주체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이데올로기인데, 이게 더 이상 단순한 의식은 아니니까 뭔가 의식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개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데올로기의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이데올로기의 물질성인데요. 이데올로기라는 건 물질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의식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이제 알투세가 이데올로기 개념을 물질적이야 라고 이렇게 특징을 부여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쉽게 받아들이는 거는 알투세가 이데올로기적 장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교회, 뭐 가족, 학교 이런 걸 다 이제 이 양반은 이데올로기 장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사회적 관계 속에 살고 있다. 이 사회적 관계가 당연히 유지되는 재생산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재생산되려면 이 사회적 관계에 순응하는, 이 사회적 관계를 자 고분고분 잘 따라가는 유순한 주체들이 계속 부단히 재생산돼서 만들어져야만 사회적 관계가 굴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알투세는 자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렇게 이 유순한 주체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걸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면서 이데올로기는 장치로 실존한다라고 얘기했고 물질적으로 실존한다라고 얘기했고 교회, 뭐 학교 등등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데올로기가 물질적이라고 얘기하면 오케이 그거 뭐 이제 앞뒤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라고 쉽게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데올로기의 물질성이라는 건 단순히 그래 이데올로기가 현실에서 실존할 때는 그런 장치로 실존해라는 이 측면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데올로기는 의식적인 칭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의식적인 칭의에 해당되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닌의 이제 유명한 태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학에서 유물론이라는 게 뭐야라고 했을 때, 유물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관념과 물질에서 물질의 우위성을 얘기하는, 그 물질의 우위성을 얘기할 때 물질은 물리적인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의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 실제라는 거잖아요. 그 태제의 연장선상에서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가 물질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데올로기는 우리들의 주관적인 의식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적 의식 속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작용과는 무관하다고 얘기하면 좀 이거는 이제 오해의 여지가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그 어떤 행위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어떤 이데올로기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데올로기의 힘에 규정을 받지 않고 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 행위를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의식 속에서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그걸 규정하는 어떤 힘이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알투스가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으로 부르려고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이데올로기 물질성이라고 하는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이데올로기라는 게 갈등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는 근원적인 적대적 분할 속에서 실존하고 작동한다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중요한 태제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결코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이거 역시 아까 그 과잉결정 얘기할 때 했던 얘기지만.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얘기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데올로기라는 게 완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 주체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완성돼 버린다 그러면 달라질 여지가 없어요. 변화의 여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근데 알투스의 이데올로기 개념이 중요한 거는 그게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완성되지 않느냐? 앞에 얘기했던 갈등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갈등성이 내재적이고 근원적인 거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완성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데올로기라는 건 내부에 균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배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저항 이데올로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배 이데올로기, 저항 이데올로기라는 표현은 꼭 알투스의 표현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냥 그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데올로기 개념을 얘기할 때 또 역시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오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직접 보신 분도 적지 않게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데올로기 개념을 설명한 그 유명한 논문에서 알투스가 같은 사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저 지나가는 행위를 어이 하고 부르면 걔가 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영화 70년대 보죠? 아버들의 행진처럼 뭐 이렇게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돌아본다는 얘기죠. 돌아보는 그 순간 이제 주체가 탄생해 뭐 이렇게 이제 알투스가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경찰이 부른다, 호명한다죠. 호명할 때 그 호명에 이 주체가 이제 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반응한다. 결국 불종하는 거거든요. 그 호명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호명 태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투스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설명하는 유명한 그런 사파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뭐 시간도 그렇고 이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그 사파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연구자들이 이걸 가지고 많은 논쟁들을 해요. 이론가들이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거 다 떠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호명이라고 하는 요 장면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거는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방식의 그러니까 개념을 설명하는 흥미로운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게 이 사람이 어떤 그러니까 영화나 영국에서 미장센이라고 하잖아요. 장면을 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무대, 장면을 연출해주는 방식으로 개념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일장 춘몽이라고 얘기할 때 삶이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꿈이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 삶이 다 비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삶은 현실인데 그게 일종의 꿈이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삶을 미장센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삶을 그렇게 무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투스는 지금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작동하는 모양새를 그걸 어떤 무대의 장면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일종의 극작법을 이 사람이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순간. 근데 이거는 이론가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정치를 하는 분들이 또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상상력이라고 하는 얘기는 정치의 상을 그리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달리 얘기하면 특정한 정치를 표상하는 거야. 특정한 정치를 재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특정한 정치를 표상 재현한다는 얘기는 특정한 그 정치를 어떻게 무대화할 수 있느냐에 그 관건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어떤 장면으로 그걸 연출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 경찰이 들어가는 자리에 시민운동가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자리에서 어떤 운동이 이루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 장면들을 그 무대를 만들어줄 건가 뭐 이제 이런 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알투스가 썼던 재밌는 논문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막스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 책에 그 밀라노의 상당히 그 서유럽 연극계에서 유명한 극단인데요. 피콜로 극단이라는 극단의 연극에 대해서 이제 쓴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상당히 흥미로운 논문인데요. 여하튼 간단한 말씀드리자면은 그 논문에서 알투스가 얘기하는 거는 이 현실의 멜로드라마적 구조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깰 수 있지? 어떤 재현이 그걸 깰 수 있지? 뭐 이런 문제를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 대선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그 정치적인 흐름에서 보면은 멜로드라마를 어떻게 깨느냐라고 하는 정치를 어떻게 재현하느냐, 어떤 극작법으로 정치를 재현하느냐라는 맥락에서 멜로드라마적인 구조를 깨느냐 못 깨느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바쁘셔서 그런 거 아마 본 적 없을 텐데 한국의 유명한 막장 드라마가 아내가 돌아왔다가 유명한 막장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이제 저희 멜로드라마의 기본적인 공식은 사랑을 배신한 자를 응징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 결말을 맺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배신당한 비련의 여주인공이 변신을 하고 등장하는데 딱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와서 자신을 배신해간 의미를 응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의 어떤 혁신적인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이 점 하나 찍고 돌아와서 배반을 응징하는 이게 멜로드라마적인 구조라고 한다면 이 멜로드라마적인 구조의 극작법으로 그걸 따라갈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관건이 이제 좀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포인트는 알투스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좀 생각하신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를 어떻게 무대화하느냐, 어떻게 재현하느냐라고 하는 게 그 개념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가 이게 이제 역사주의 비판이라고 하는 알투스의 이론적 프로젝트의 실천적 귀결점이고 이게 제일 저는 오늘의 이제 이 자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투세가 70년대 후반에 사실 알투세는 1990년에 사망했습니다만 1980년에 그 유명한 이제 자신의 아내를 교살하는 그 정신착란 상태에서 아내를 교살하는 사건을 이제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한 10년 동안은 뭐 사실상 살아있는 죽은 사람으로 지내다가 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중요한 활동들은 1970년대 말이 결국 끝인데 다만 이제 그 80년대 내내 자기가 뭔가 막 열심히 끄적거렸던 것들이 사후에 나오면서 이게 이제 또 다른 이론적 각광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일단 우리 이 자리에서 논외로 하자면 70년대 말에 이 사람이 막스주의 위기라는 걸 공공연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 논쟁의 와중에서 이 양반이 던졌던 중요한 태제가 당 이데올로기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주의 비판이라는 맥락에서 실천적으로 규결되는 지점이 뭐냐? 당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라고 하는 거, 공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당이라고 하는 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 형태와 이데올로기적 장치야라는 얘기고 근데 이 당 이데올로기 비판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또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 알투세에 대한 다시 이렇게 그 논의들이 나오면서 약간 그런 식의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다 찾다 보니까 알투세가 뭔가 이제 정치의 고유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의 고유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던져준 사람으로 얘기하는 그 설명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당 이데올로기 비판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사실 알투세에게서는 정치의 고유성이라는 걸 사유할 수 있는 계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아까 제가 바이델 얘기할 때 또 쭉 얘기했던 맥락을 여러분들이 그 떠올려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건데 정치의 비고유성 혹은 고유성에다가 뭐 빗금을 치든 엑스팩을 치든 해가지고 고유함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의 인간에 더 가까운 겁니다. 정치를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정치를 규정하는 정치 외부의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알투세적인 사고 방식이고 알투세적인 질문의 방식이라는 걸 좀 유념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당을 얘기하면서도 이 사람이 이제 이때 얘기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야 당이라는 게 뭔가 대중에게 자 주입해야 될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올바른 의식의 소유자라고 하는 이런 당관이 있다는 거예요. 당을 그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당은 그걸 당의 정치적 실천을 통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의식을 대중에게 확산하고 전파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방식이 알투세는 전형적으로 부르주아적인 그런 뭐 정치적 실천의 상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미 하나의 진리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고 그걸 이제 대중들은 아직 그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의식의 지체 현상을 듣고 있으니까 그걸 그들에게 전파하고 확산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작동하는 게 당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전형적으로 지식과 권력의 부르주아적 형태의 다름 아니야. 그리고 당이라는 건 그래서 뭐 그 자본주의 사회의 부르주아 국가 모델에 이제 그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막 비판을 해요.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그렇다면 당이라는 형식을 완전히 버리자는 얘기야? 기각하자는 얘기야? 그럼 완전히 당 바깥에서 뭔가 딴 걸 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알투세 본인은 이제 결국 뭐 어떤 분명한 답을 주지는 않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으로 그냥 그 침묵 속에 빠져버린 건데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일종의 그러니까 기각이나 청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좀 과도할 수 있지만 어쨌든 당이라는 형식 자체를 굉장히 발본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부분에 이제 이 사람의 방점이 찍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이 양반의 고민이 세계사적으로 보자면 어떤 맥락에서 자리를 이제 잡고 있는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서구의 6.8혁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6.8혁명을 흔히 이제 통념화된 설명에 따르자면 일종의 문화혁명으로 얘기하는 접근들이 좀 더 득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흔히 세대론적으로 얘기하고 6.8 세대도 얘기하고 하는 게 이제 문화혁명으로서 6.8이라고 하는 그 관점과 뭡니까 이제 좀 맞물려 있는 건데요. 근데 사실 6.8혁명이 세계사적 의의가 있다면 그건 그런 문화혁명이라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이 현실의 일부로서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오히려 6.8혁명은 서유럽의 급진적인 그게 뭐 학생운동이든 아니면 노동운동이든 서유럽의 급진적인 그런 정치적 실천이 비유럽권의 그러니까 우리가 제3세계라고 얘기하는 이쪽의 그 급진적인 정치적 실천과 공명해서 전개된 공명을 만들어내면서 전개된 최초의 세계사적 이쪽의 세계혁명이야라고 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유비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막스의 자본론으로 이어진 일련의 이론적 실천들이 다 1848년이라고 하는 유럽의 세계혁명의 실패에 대한 적극적인 사유의 산물이라면 알투세르의 일련의 이론적인 실천 전체는 6.8혁명의 실패에 대한 이론적인 사유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것에 뭐 여러 가지의 귀결점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귀결점으로는 이 사람의 당 이데올로기 비판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잠시 이제 한국 현대사 쪽으로 이동해갖고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한국에서 80년대 알투세가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수정주의자로 막 매도당하는 이런 게 너무나 당시의 국제적인 시간표에서 보자면 참 기이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한국의 자생적인 막스주의의 80년대 자생적 막스주의의 수련 형식이 희한하게도 막스레닌주의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에서 보자면은 급진적인 정치적 실천에서는 혹은 좌파의 정치적 실천에서는 막스레닌주의적인 정당 형태가 그리고 그것의 극단적인 변종이죠.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같은 시기에 그런 극단적인 변종이 이제 유력한 지배적인 형식으로 진행돼 왔던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87년 국면에서 파산했다고 얘기하든 아니면 그게 좀 더 어떤 지연된 형태로 유지되다가 뭐 어느 시점에서 파산했다고 얘기하자면 적어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 당 형태의 정치가 파산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반면에 DJ 이후에 전개되어 온 일련에 뭐 그건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단 제가 편의상 자유주의적인 그리고 이제 거기에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가미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자유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자유주의적인 당 형태는 지금 재편성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알투세의 당 이데올로기 비판의 그 명제를 한국 현대사에 비추어서 생각했을 때 한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세의 내용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당 형태의 정치는 파산했다. 어떤 또 다른 당 형태의 정치는 지금 재편성이 진행 중이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적어도 혁신적일 수 있는 시민정치라고 하는 거는 알투세가 생각했던 의미에서의 그런 당 이데올로기 비판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전유하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알투세의 당 형태 비판을 그게 알투세의 언사이기도 합니다만 약간 오해의 여지는 있는데 대중정치를 국가의 외부에서 사고하는 거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의 외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컨대 아나키즘적으로 얘기하는 국가의 외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문제를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치부한다든가 의회선거 같은 거 다 보이콧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외부에서 대중정치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알투세의 얘기는 아까 제가 당 이데올로기 비판이라는 알투세의 명제를 말씀드리면서 알투세가 비판하는 당 이데올로기는 그 당이 일종의 부르주아 정치 모델에 따른 조직 형식이다. 부르주아 국가라고 하는 것의 일종의 모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맥락에서 국가의 외부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봐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당 형태에 대한 일정한 급진적인 문제의식 속에서 뭔가 당 형태에 대한 단순한 외세적인 반대 대립문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독자성을
정치적으로 구축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시민 정치라는 게 시민 주체의 정치라는 게 만약에 이제 지금 한국 현대사에서 배치되고 있는 거라면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개의 당형태, 하나의 당형태의 파산과 또 다른 하나의 당형태의 재편성 과정 중에서 이 시민 주체 정치라는 그 형태는 과연 어떤 향방을 취할 것인가? 이게 저는 지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아닌가, 정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재편성되는 그런 당형태에 다시 포섭되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투세식으로 얘기했을 때 국가의 외부의 대중정치를 고민한다라고 하는 문제 설정은 상당 기간 동안 이제 한국 현대사에서는 우리가 좀 찾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거는 시민정치라는 이름으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보정당운동의 그 어떤 이제 뭐 방송과 자기 비판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 얘기는 좀 제가 주문을 받을 때 한국 얘기도 좀 해야 된다고 싶고 그래서 억지로 짜내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투세라는 사람은 이론가지만 이게 이른바 정세의 이론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컨정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세라고 얘기할 때 한국어로 얘기하면 뭔가 좀 우리가 뭐 경제 정세든 정치 정세든 그 한국어 단어로 정세라는 말을 쓸 때는 그런 함의를 담기가 좀 어려운데 영어든 불어든 그쪽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정세라고 번역하는 이 컨정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무언가가 결합되어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야만 정세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알투세는 항상 자신의 매우 추상도가 높은 철학적 개념도 정세 속에서 사유하고 정세 속에서 작동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 정세는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가지고 만들어내는 국면들입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과잉결정 얘기했던 그 연장선상에서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알투세를 우리가 다시 읽는다고 했을 때 꼭 뭐 막수주의적인 포지션에서 읽지 않더라도 한국의 구체적인 정책 속에서 이 사람의 개념이 어떤 액츄얼리티 현대성을 갖는 것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면은 좋지 않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